안녕하십니까, 이충재입니다. 사회 이슈를 살펴보고 대담 토론하는 사이 넘어 시간입니다. 오늘도 정지강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. 정 목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지난주 핫 이슈 아무래도 공수처 출범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동안 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번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. 공수처 출범으로 그동안 국민의 여망이었던 검찰 개혁이 한 발 나아가게 된 것인데요. 정 목사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? 예, 뭐 글쎄요. 이번 공수처 출범으로 해서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해왔던 이 검찰의 무소불위한 그 권한이 조금 분산되었다고는 하지만, 그러나 이 검찰이 정말 국민의 검찰로 그렇게 바로 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. 아무튼 이번에 여당이 큰일을 해냈습니다. 다만 여기 자족하지 말고 개혁해야 될 산적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그런 개혁 과제도 좀 대차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사회 전반에 관한 개혁 과제. 공수처 출범으로 이제 검찰 개혁은 가닥을 잡았다고 본다면 정 목사님 생각해 다음 개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무래도 언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지난 그 5월 달에 그 단국대 언론학 교수로 있는 그 김동민 교수가 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검찰 개혁은 이제 8분 응선에 오른 것 같은데 언론 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오리무중이다. 학계나 또 언론계 아무데도 이 언론 개혁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중구난방의 카오스 상태다 이렇게 그 말한 바가 있거든요. 나는 이렇게 보면 언론은 어쩌면 개혁 대상이보다는 청산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, 일테면 요새 기레기라고는 용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기자와 쓰레기 이거의 합성어인데, 아니 뭐 쓰레기라고 하는 게 갖다 버려야 할 뭐 그런 물건 아니겠습니까? 네. 예, 뭐 그렇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청산해야 되겠다 이 지경까지 언론에 대한 그 불신이 팽배해 있는 거죠. 네, 저도 그 이야기는 쭉 듣고 있는데요.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. 원래 언론이 입법, 사법, 행정 3부에 더해서 제4부라고 불릴 만큼 예, 그 영향력이 막강했고 또 민주주의의 보루라고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었습니까? 예.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? 글쎄 뭐 오랜 뭐 그 연원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해방 이후부터 이렇게 찾아보면 물론 언론들이 친일했다고는 그 오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 이승만 정권의 그 독재에 대해서 맞서기도 했고 네. 또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그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거는 198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전두환 그 정권의 언론 통폐합, 그때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1980년이면 40년 전 일이죠. 예. 그 뭐 직전 해입니다만 1979년 12월 12일 12.12 신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날이 벌써 41년 하고 오늘로 보면 이틀 전의 일인데 그 잿가는 이미 치렀지만 사실은 그들이 했던 일 중에 언론 통폐합 사건 이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죠. 네. 1980년 언론 통폐합, 우선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뭐 객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80년 11월에 한국신문협회하고 또 방송협회가 각각 임시총회를 엽니다. 그러고는 난데없이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문 이것을 발표를 해요. 그 주요 내용이 뭔고 하면 신문과 방송의 겸용, 신문과 방송을 같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. 네. 이게 금지를 하고 통신사를 한 개로 단일화하고 그리고 각 시도에 한 개의 언론사만 둔다.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입니다. 그래서 이 결의에 따라서 동양방송 그리고 동아방송 이것이 폐간돼서 KBS에 통합되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은 보도 기능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. 네.
그런데 실상 그 이에 앞서서 이런 조짐들은 그 훨씬 전에 보였는데 5월 달에요. 갑자기 서울 지역 신문 방송사 그 사장들을 보안사가 자기 보안사로 불러들입니다. 이 자리에서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. 당신은 그래도 계엄 그 상태이긴 하지만 그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열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거세게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게 다 불순분자들하고 연계돼서 일어나는 소행이다.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방치해서는 뭐 국가 안위가 크게 위험에 빠진다. 뭐 이런 네.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로 이제 일종의 그 언론사 사장들에게 겁을 주고 네.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바로 6월 9일인가요? 그때 갑자기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경향신문의 그 서동구 국장을 비롯해서 네, 이경일 기자 그리고 문화방송의 노성대 오효진, 동아방송의 신무송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연행을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예, 40년 전의 얘기를 또 회고해 보는데 좀 살벌했겠어요. 예, 통폐합 때 없어진 방송통신사의 기자들 또 이 직원들은 어떻게 됐나요?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신문 방송뿐 아니고 주간지, 월간지, 개간지 등 상당수의 잡지들도 폐간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. 예, 네. 예, 맞습니다. 그때 통폐합으로 KBS로 이렇게 간 그 언론인들이 약 한 1,500여 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갑자기 KBS로 이렇게 몰려가니까 뭐 KBS가 뭐 상당히 돗대기 시장처럼 엉망진창이었겠지요. 어쨌든 이렇게 무리하게 네. 이 통폐합함으로써 KBS가 덩치는 굉장히 커져버렸지만 내용은 굉장히 빈약한 그런 공영 방송이 돼버렸다. 그래서 어떤 언론 학자들은 이 조치가 공영 방송을 20년 후퇴시켰다 이렇게까지 평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도 KBS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. 아무튼 이때 전체 언론인의 한 30%에 가까운 700여 명이 해직을 당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해직을 당한 숫자가 전체 한 1,400여 명 이렇게 아주 상당수의 그 언론인들이 해직을 당했습니다. 네, 해직도 해직이지만 또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아 그렇습니다. 네, 이게 네. 아주 고약한 거였는데요. 그 전두환 정권이 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문공부를 통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 실시한 일종의 보도 통제 가이드라인입니다. 네. 예, 매일 그 언론사에게 그 보도 내용을 예컨대 이건 이렇게 해라, 저건 저렇게 해라, 이건 일면에 보도해라, 아니면 저쪽 뭐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배치해라. 편집면 배정까지. 그렇습니다. 네, 네. 아주 그걸 세세하도록 그렇게 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심지어는 사진 크기까지 예. 일일이 다 지정해서 이렇게 네. 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언론사 입장 또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그 사건인데 이 보도지침 사건이 86년 9월에 한국일보 당시 기자로 있던 김주원 씨가 네, 네. 이것을 그 폭로를 했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 반향이 대단했죠. 그러나 결국 당국은 이 그 보도지침을 폭로했다고 해서 여기에 연루된 뭐 김태홍, 그 신홍범 뭐 이런 분들하고 이 김주원 기자까지를 뭐로 엮었느냐면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 모독죄. 예. 국가 원수 모독. 모독죄. 아니다. 국가 원수 모독죄가 아니라 국가 모독죄로 예. 그렇게 구속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. 뭐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때 그 월간지로 꽤 그 영향력이 있던 뿌리 깊은 나무, 네, 기억합니다. 또 창작과 비평, 그리고 씨알의 소리, 그 함석헌 선생을 좀 중심으로 했던 이런 월간지가 폐간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때 제3일이라고 하는
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아주 작은 네, 네, 그런 일종의 개간지인데 이것까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. 네. 뭐 양심적 지식인들이라면 특히 창작가 비평이라든지 씨알의 소리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각성을 깨우쳤던 잡지들인가요? 네, 그렇죠. 그런 잡지들까지 예, 다 예. 폐간했다는.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정 목사님도 그때 해직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예. 네, 네, 그러니까 제가 당시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하는 그 뭐 별 그 사회적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일종의 종교계 개신교 쪽 그 주간지입니다. 거기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와 한 사람 제 그 같은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교계 신문사의 두 사람에서 네 사람이 이렇게 해직이 됐습니다.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언론에 대해서 민감했는가. 네,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잘 알았는데 이 방법이 너무 치졸했다는 거죠. 네, 그리고 얼마나 취약했으면 별 참 그렇게 좀 크게 영향력도 이렇게 좀 미미했던 종교계 기자들까지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해직을 시켰는가.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나중에 그 50 청문회 당시에 그 박성모라고 하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 네, 이 부분을 바로 예를 들면서 정권이 얼마나 그때 언론인들을 가혹하게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다뤘으면 그때 이 종교계 그 기자들까지 전부 이렇게 다 해직을 시켰다.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뭐 한모 씨는 지금 캐나다로 이민 갔고 최모 씨는 독일로 갔고 또 뭐 저 송모 씨는 미국으로 얼마나 이 나라가 아주 그 낙심이 되고 실망되고 희망이 없다 했으면 아주 이민을 갓배렸겠냐. 예,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저 시골 가서 전도사 노릇하고 있다. 이렇게 청문회에서 네. 폭로를 해서 참 한때 또 그 이야기가 됐던 일이 있지요. 예, 언론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오공 정권의 언론 통폐합이 근본적으로 출발이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 까닭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요. 그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법, 사법, 행정에 덧붙여서 언론을 우리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보는 이유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, 제가 꼭 그 연원을 오늘 그 기자들 특히 언론인 중에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참 뭐 타락했다고 그럴까요? 제 본분을 다 못하는 연원을 여기서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은 이 대량 해직을 시켰던 것은 사실은 언론인들을 권력에 무릎 꿇린 그런 노골적인 탄압이었거든요. 그래서 앞서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많은 저 언론인들은 다 해직당해서 정말 차디찬 거리로 내몰렸지만 여기 순응했던 언론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아주 특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자 문화가 완전히 그 기자 문화를 완전히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니 뭐 특혜라면 뭐 어떤 특혜들을 줬을까요? 이를테면은 뭐 그때 기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선비 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. 네, 기자를 한다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과 좀 거리가 좀 이렇게 두는 그런 어떤 좀 청빈하고 검소한 그런 기풍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부터 그 순응했던 이 기자들에게는 상당한 그 급여가 제공이 됩니다. 네. 예. 그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이 상여금 제도가 아주 큰 대기업도 200%, 300%, 한 400% 이렇게 할 때 지금 뭐 그 참 지탄이 되고 있는 모 언론사의 경우는 기자들에게 1000%까지 그렇게 그 상여금을 주었다고 합니다. 또 하나는 이렇게 순응하는 이 말 잘 듣는 기자들은 그 외유 같은 거 외국에 그때 외국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외국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특혜였는데 그 외국을 이렇게 좀 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
그리고 또 뭐 6개월 혹은 1년 연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명분으로 삼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장기간의 호화, 휴가. 네. 근데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? 이게 그 대기업들이 격출한 그런 일종의 언론 장학회라고 하는 그런 기금에서 이것이 다 됐으니까 네. 결국 이 돈으로 외유를 가고 그 덕을 입은 기자들의 그 앞으로의 기자의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친기업적, 친재벌적 뭐 그렇게 갈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예. 제사의 보루라고 했던 언론이 또 쿠데타 세력과 또 재벌들과 또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. 저도 80년 당시 그 조선일보가 여러 면에 걸쳐서 전두환 그 당시 쿠데타의 이제 대통령이었죠. 예. 대통령이 된 후에 극도로 찬양했던 그런 기사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. 아니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전부터. 네, 전부터 예. 아주 그 뭐 위대한 뭐 구국의 예. 무슨 그 영웅처럼 전두환 장군의 그 뭐 어린 시대 일대기부터 해가지고 이거 몇 면에 걸쳐서 네, 네. 그런데 네. 그것도 실상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네. 뭐 경향신문도 그런 또 일을 했고 몇몇 그 언론사들이 다 크게 작게 아주 앞다투어 이런 그 좀 그 전두환을 띄우는 그런 언론 보도 행각을 했습니다. 예. 공영방송인 KBS도 9시 뉴스에 땡전 그 땡전 뉴스라고 있죠. 땡 하면 그렇습니다. 전두환 뉴스가 예, 나오기 예. 시작했다 해서 땡전 뉴스라는 조롱을 받았죠. 예. 네. 그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 충성 경쟁에서 아마 잘 보였던 그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